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무슨 말이냐면 거래가 안 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실제로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고요. 근데 집값은 안 떨어진 것 같다는 적어도 서울 집값은 맞는 얘기예요. 통계를 보면은 작년 7월에 서울의 실거래 건수가 9,000건이었어요. 정점을 찍고 작년 12월에 3,000건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져도 너무 안 좋아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다만 가격 같은 경우에는 7월을 정점으로 거래량이 감소했는데 7월에 서울의 실거래가 평균이 12억이었어요. 정점을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작년 12월 서울 실거래가 평균이 11억 8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로 안 떨어진 거죠. 올해 1월에는 다시 또 12억을 찍었어요. 폭락한 거래량이 집값을 꺾지는 못했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 거래량이 감소했는데 집값이 덜 떨어지냐고 하면은 사실은 대출 자유자들이 있어요. 대출에서 자유로우신 분들. 근데 부자들은 쾌적한 생활권을 원해요. 그럼 대출을 봉쇄했을 때 그들은 자산으로 자산을 살면서 집값을 올리면서 집값에 바리케이드들을 쳐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대출을 박아버리면 중산층만 집을 못 사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거래가 계속 자연적으로 감소하지만 상위층들은 계속 자산으로 자산을 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양극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분노하거나 격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 시장은 정말 상급지 빼고는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입지가 좋고 그 다음에 교통호재가 있고 그리고 수요가 모인 데는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그런 결을 읽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장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부동산 시세 어플을 켜보세요. 그 시세별로 다리 건너서 1억 2억 차이 나는 지역들이 있고 바로 옆인데 거래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은 거래 꾸준히 되고 있어 라는 것을 한 10분 이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정보를 어디서 얻나요? 보통 뉴스 헤드라인과 유튜브. 자, 그럼 뉴스 헤드라인을 잘 읽으려면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나와야 돼요. 강남 신고가, 지방은 사람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것들을 배치해야 부족합니다. 유튜브는 더 심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막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선이 강남 아니면 다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머리에 박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22년 말에서 23년 초에 거래량이 정말 가뭄이었어요. 그때가 제일 최근 들어서 가장 쌀 때였어요. 근데요, 개별적으로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보면요, 그 와중에도 거래가 꾸준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건 뉴스에 절대 안 나와요. 그때 뉴스는 뭐가 나와야 잘 팔려요? 하락했네, 드디어 망했네. 그때 앱을 열고 그때 여러분들 관심단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보시는 거는 김포시 한 단지의 대장 단지입니다. 아까 22년 말에서 23년 초에 거래가 되게 없었다고 전국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해당 단지의 점이 보이시나요? 거래가 꽤 많이 되고 있었어요. 저 5억 3천 정도에 막 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단지, 특히 대장 단지는 실거래가를 판단을 하셔서 이때 매수를 했다면 지금은 5억대에서 6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막 뉴스에서 이거 망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단지의 실거래가가 막 거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다. 가격은 막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늘 때. 이때가 사실 어쩌면 저점 매수의 기회인 거네요. 그러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거래량도 안 좋고 근데 가격도 막 떨어지진 않잖아요. 보시면은 22년부터 그쵸? 쫙 떨어질 때 그때 막 둔촌주공 미분양 난다 막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거래가 없었죠. 점이 없죠. 그러면서 집값이 확 감소하던 시절이었어요. 거래가 없으면서 집값이 끌어내린다. 공포장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때는 사면 안 되겠죠. 그러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그때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거래가 있다가 점점 거래가 이제 없는 국면이 됐어요. 근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최근에 고층은 다시 7억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작년에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은행의 기준금리는 작년 하반기에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내렸습니다. 근데 대출금리는 어땠습니까? 올랐어요. 기준금리가 내리는데 왜 대출금리가 올라가냐? 라는 이상한 현상은 바로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억제해라. 그래서 은행과 정부가 공조해서 생각한 방법이 가격적인 대출 바리케이트를 높이는 거예요. 이자를 비싸게 물르면 대출 못 받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이자를 4% 중고반대로 확 올려버리면 턱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럼 거래가 감소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거래가 감소했는데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는 요건 안 사는 거였어요. 파월 의장이 금리를 막 올릴 때였어요. 그래서 떨어지겠구나 안 사야. 지금 못 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고 싶어도가 문제인 거죠. 살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다시 또 내려가게 되면 최근에 뭐 은행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시장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집값이 정말 살아날 것이냐?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월간 통계가 있어요. 금리와 과거의 상관관계를 좀 보면요. 21년까지 이렇게 기준금리가 초저금리 상황의 서울의 어떤 월별 실거래량입니다. 보시면은 쫙 가다가 피크치를 찍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가다가 그 이후에
이제 22년 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또 감소하는, 그래서 금리와 거래량은 상당히 밀접하다라는 거고, 특히 수도권은 더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지방보다 평균 4배 정도 비쌉니다. 대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 각각 전략이 좀 다를까요? 무주택자는 그러니까 양극화였잖아요. 말도 안 되게 비싼 데는 그 오르는 폭이 상당히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역이용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목동 재건축 때문에 막 오릅니다. 그런 목동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 있는 지역들, 구축 이런 데도 키높이 효과 때문에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그 지역의 탑티어 지역, 바로 인근의 구축 정도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느 유명 지역을 막 재건축을 해주면 주변의 빌라촌들은 상대적으로 더 낙후돼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정치인 입장에서 여기도 한 표고 저기도 다 한 표거든요. 그럼 여기가 너무 좋아져요. 상대적인 소외감이 느껴지는 바로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건축과 모아타운, 신통기획 다 어디의 영역이죠? 정책의 영역입니다. 그럼 표를 다 똑같기 때문에 키 맞추기 효과, 지역을 노려보는 것이 필요하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책이 실수요 위주의 정책이 될 거다. 내가 실수요라면 상급지로 갈아타더라도 일시적 2주택자가 되더라도 절세 효과나 이런 세금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실수요자라면은 더 올라갔을 때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더라도 괜찮다.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계속 정책은 실수요자 위주로 될 것입니다. 상급지로 가는 전략을 피셔야 되고, 다다익선이 아니라 고고익선이다. 그럼 아까 무주택자분들 중에는 천지개벽하는 지역의 바로 옆에 구축을 좀 보면 좋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24, 35평 그리고 5억에서 7억 8천 정도 되는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동 쪽에 7억대 아파트들이 26평, 24평대들이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노도강 지역들. 아까 노도강 지역들이 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 이 직관적으로 봐야 될 게 역세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살 때 생각도 중요한데 팔 때도 되게 중요해요. 팔 때 나는 역세권 안 중요해. 여러분의 특수한 사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1순위로 꼽는 게 역세권이기 때문에 팔 때 또 생각을 하셔서 꼭 역세권이냐 여부를 또 따져보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서울에 현재 6, 7억대 그런 아파트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예요? 이런 노도강 지역들 중에서는 역세권이어야 하고 앞으로 재건축이 좀 될 만한 지역들 찾아보면 좋겠죠. 재건축이 될 만한 지역, 이거는 뭐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는 지역에 어느 단계인지가 나와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극초기 단계다. 근데 이 중에서 사업시행인가? 뭐 이런 지역들은 좀 많이 나간 지역들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뭐 이런 지역들은 또 많이 나간 게죠.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이냐, 현재 재건축 단계가 어디까지 나와 있냐, 좀 절반 이상은 갔냐, 뭐 이런 걸 통해서 지도상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나옵니다. 조금은 최대한 그래도 신축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찾아보죠. 신축은 그래도 10년 이세. 서울 끝에 노원구 쪽에 일부 신축 24평짜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은평구 쪽에 일부 있다. 그래서 서울 외곽도 10년 이내는 아파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역시 금관구라고 하죠. 이런 지역들이 10년 이내 지역들이죠. 500세대 이상이면서. 가구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신축과 같이 엮어서 지금 움직이는 게 바로 초품화예요. 초품화. 왜냐면 젊으신 분들이 신축, 작년에도 거래량 없는데도 많이 사신 분들이 30대였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축 이런 부분들은 어린 분들이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초등학교로 이어집니다. 중학교는 좀 먼 얘기일 수 있죠. 그 초품화의 조건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제일 정말 정확한 초품화는 발코니에서 학교 운동장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게 바로 초품화의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부산의 어떤 지역입니다. 부산 남구의 어떤 지역인데 아파트가 쫙 있죠. 그 사이에 뭐예요? 초등학교가 폭 있고 옆에 초, 중, 고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찐 초품화인 것이죠. 서울에도 사라지는 초등학교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신축의 대단지 이런 지역들은 교육부에서도 다시 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초등학교는 어느 초등학교가 좋을까요?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학구도라는 웹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초등학교의 학년별 학생 수가 나와요. 어느 학교는 4, 5, 6학년 갈수록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가 있고요. 어느 학교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점점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학교가 좋지 바로 않을까? 그런 부분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6억에서 8억 사이 집을 보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지역들을 좀 추천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경기도로 좀 더 나가서 생활권이 잡혀간 신도시들, 2기 신도시들, 다산 신도시,
고향의 이제 삼성지구나 원흥지구, 우리의 갈매지구라든지, 그러니까 서울과 근접해 있으면서 4, 5, 6년 차가 이제 돼갈 거예요. 그러면서 교통이 확보된 것이 좋겠죠. 이런 시장에서 내가 반대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없나요? 일단은 두드러진 양극화 트렌드가 또 빌라냐 아파트냐라는 게 있어요. 2024년 주택 거래가 결산이 됐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중에 어떤 주택 유형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됐냐 통계를 내보니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그 비중이 77%예요. 놀라운 것이 2006년부터 거래 통계를 조사한 이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항상 1등이긴 했지만 60%를 넘어서 77%, 즉 80% 간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바로 2023년에 터진 빌라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주택의 종류를 가지고 신뢰의 근거를 삼게 돼버렸어요.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파트냐 빌라냐 이게 갈라지는 지금 분기점이 바로 작년, 이제 올해, 지금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굳혀질 거예요. 또 하나는 월세 거래가 증가한다고 하죠. 역시 2024년 결산된 통계를 보면요, 어느 지역에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전월세 거래의 비중이 천양지차예요. 예를 들면 지방에 있으면서 빌라다, 그럼 그 지역은 월세 거래 비중이 77%예요. 근데요, 서울의 아파트 그거의 월세 비중은 40%밖에 안 돼요. 월세가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가 많은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전세가 뭐예요? 장기 거주 수요를 의미하는 거죠. 신뢰도죠. 내가 여기에다가 내 돈을 맡길 수 있느냐. 신뢰도의 차이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서 아주 극하게 갈린다. 더욱더 이제 허구의 적자가 심합니다. 전세 사기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수조 원에 지금 달한다고 하죠. 그럼 허구가 아무거나 전세 보증을 내주겠어요? 더 깐깐해집니다. 이제 앞으로 깐깐해질 거고 이제 100% 보증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허구에서 전세 보증이 된다라고 것 자체가 바로 신뢰의 인증이 되는 그런 지역과 아닌 지역, 장기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신뢰가 높은 지역과 아닌 지역이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전세, 월세, 거래 비중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월세 거래 비중 중 절반 이상 정도만 전세가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들은 괜찮은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계속 이렇게 출연하시다 보면은 안 좋은 댓글들도 참 많이 달리잖아요. 그 이제 유튜브라는 게 상당히 이제 파진다는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닿을지 모른다. 근데 제가 삶을 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부동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뭔가 잘못했을 때 가장 삶에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너무나 또 중요하고, 다행히도 제가 일을 하고 나서부터 이러한 데이터들이 엄청 르네상스를 맞이하면서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숫자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당연히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단은 뭐 상봉사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책임감이 갑자기 막 급증하는 나이 연령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무게감을 내가 많이 짊어진다고 더 나아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정한 실력은 어떤 것을 꾸준히 하는 데서 나온다. 할 때 좀 느낀 게, 정말 우리가 이제 막 90년대, 2000년대의 그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 가수들이 여전히 나와서 열심히 댄스하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봤어요. 아, 실력은 저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실력자는 항상 1등은 아니더라도 그 상위권에 계속적으로 내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걸 하려면 얼마나 자기 관리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막중한 책임감에 눌려있지 말고 내가 있는 퍼포먼스를 50대, 60대까지 이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하는 시기로 사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대회 여건이나 사이클은 항상 출렁이지만 우리가 일이나 재테크나 우리가 발휘하고 있는 퍼포먼스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